기본장애인의 눈으로 보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고요. 1시간 동안 하는 짧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실제 상담하고 또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들 직접 접하면서 느꼈던 걸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들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문제 할 때 특히 조현병도 그렇고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개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도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수의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격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굉장히 의심이 많다, 굉장히 예민하다, 또 막 곤두서 있고 날카롭다,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 그 다음에 뭐 감정이 그렇게 그 감정의 폭이 넓지가 않다. 극단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이런 게 다 성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틀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틀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거나 되게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강박적인 것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할 때, 어른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이가 있어서 어른은 아니거든요. 40이다, 50이다, 60이다 어른이 아니라 어른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그 자기 몫의 어떤 무게,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힘든 거는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누구한테 의지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 나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 이것도 성격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적인 어려움 위에 정신증, 사이코시스 증상이 있는 게 조현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현병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장애, 그 다음에 조울 같은 왔다 갔다 하는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의 우울하고 조울증의 우울은 달라요. 우울증의 우울은 되게 새드하고 조울증의 우울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뜨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증에서 양성 증상 같은 것도 드러나고 굉장히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장애나 인지의 장애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개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통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두 가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두 가지의 어려움은 마치 테니스를 칠 때 상대방이 공을 하나를 넘겨주면 하나를 받아칠 수 있는 것처럼 관리가 가능해요. 감당이 가능해요. 사회생활도 가능해요. 근데 워낙에 한꺼번에 상대방이 공을 10개, 20개 넘겨주면 받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증 약물 치료를 해서 양성 증상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부터 관건은 성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강박적이라서 치료하기가 힘들다. 성격이 너무 의심이 많아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것도 자꾸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뭔가 이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거기서 성취하고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축적되면서 조금씩 그 이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자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 자체가 고립과 단절을 되게 초래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외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그러니까 자기 소외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말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봤을 때 저 사람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맞지 않아 이렇게 이제 판단해 버리니까 누구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뭔가 겪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으로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낌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는데 또 내가 한 말이 누구한테 상처가 돼요.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상처가 돼요. 그럼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맷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단 병아리 눈물만큼도 상처받으면 안 돼.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격을 대부분 어린 시절을 이분들이 특징적인 게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학대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객관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무조건 안 좋게만 대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축소하고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하이라이트 돼서 우리 부모는 나를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내가 병이 났는데 이 병의 이유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원인을 찾아야지만 좀 답답함이 해소되니까 그 원인을 대부분 어디에 귀인시키냐면 엄마, 아빠한테 귀인을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화를 내고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서 원인을,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부정적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원인을 부모한테 돌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되게 힘들어지시는 거죠. 물론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항상 그게 전부인 것으로 취급받으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이분들의 특징이 타인을 의식을 많이 했어요. 원래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딜루전, 망상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망상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정말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다 코웃음 치고 등을 돌렸어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더라. 등을 돌리더라.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강의만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 내 강의를 모두가 싫어하나 봐. 현실과 다르게 비현실적인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럼 강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망상이 돼요.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럼 타인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내가 이제 취약해져서 발명하게 되면 자아 경계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타자가 다른 사람이 내 생각 속으로 막 들어와요. 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타인의 시선에 지배되는 거죠.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왜? 타인의 시선 자체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리고 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나를 내 안에 내 자아를 침해해서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인에 노출되지 않는 자꾸 공간을 찾게 되고요. 삶 자체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통의 삶, 일반적인 삶이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낯선 삶이 되버려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친밀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아는 다른 사람, 타자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만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항상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다독거려주고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에. 그러니까 또 상처받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혼자라도 그래, 이제 아무도 사람 필요 없어, 혼자라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 사람에게 가장 피곤한 거는 뭐냐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우두커니 있을 때 가장 피곤해요. 가장 무미건조하고 가장 권태로워. 그러면 사람 자체가 정신이 말라가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죠. 황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다, 나는 뭐가 안 돼서 이렇다, 끊임없이 합리화하지만 계속해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의 결핍 때문에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 그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 이런 결핍이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요. 어떤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냐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다 수용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기대하고 계속 세상에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뭐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너가 생각하는 거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이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해서 풀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거는 고도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 유지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가정폭력 부부상담을 주로 요즘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부는 대화만 하면 싸워요. 우리 부부는 대화만 하면 감정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감정을 내려놓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맨날 싸우고 막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결혼할 때 보면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 또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하는 게 아닐까, 또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람이 이만큼 부족해요. 그렇게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게. 근데 정신적인 어려움, 이렇게 성격적인 어려움 갖고 있으면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게 여간해서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삶이 안 되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정체성 한번 잘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아가 없이 태어난다고 해요. 그럼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부모가 나한테 대했던 태도가 자아가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착해, 아이고 훌륭해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너는 이것도 못해 하면서 비난하면서 지적하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왜소해져요. 위축돼요. 또는 정반대로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랜디우스하게 뻥튀기 자아를 만들어요. 이 부모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공갈빵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공갈빵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면 빵빵빵빵 터지죠. 왜?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그랜디우스한 과대 자아와 너무나 비참한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너무나 비참한 자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샴쌍둥이, 머리는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꼬꾸라지길 바라요. 주변 사람이 잘못되고 주변 사람이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망가져야지만 내가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자아가 돼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 자아가 행복하고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정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일 다 망쳤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자아가 쪼그라들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혼자 부풀어졌다가 쪼그라졌다가 부풀어졌다가 쪼그라졌다가 이렇게 돼요.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어떤 기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지만 관계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외롭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나도 건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싶지만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이 타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그럴듯한 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못 느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꿈이요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꿈들을 자꾸 생각하냐면 그 꿈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하고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꿈을 못 놓고 있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 보상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정신적인 고통 끝에 저런 걸 이뤘구나. 저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녹여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평가를 받으면 나의 모든 세월도 인정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 좋다. 아침에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냐?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럼 세수를 하냐? 세수 못해요. 이빨 닦는 이빨도 못하고 아파요. 책은 그러면 책 눈이 아파서 못 읽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현실적인 목표는 뭐죠?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거 10시부터 10시에 일어나자. 자, 세수하고 이빨 닦고 만나서 신문 사설이라도 신문 한 장이라도 같이 읽자.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 거죠. 정신적인 어려움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상태. 끊임없이 이상적인 것만 바라고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태. 이걸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이해나 인정이 없는 삶, 이거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고 많이들 느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생은 어쩌면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떤 변화가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걸 리셋하고 싶다. 생이 끝나서 다른 형태의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동화줄이 내려와서 나를 이 상태에서 좀 건져줬으면,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공간, 희망의 공간으로 갔으면. 그렇지만 장소를 옮겨도 집에만 있다가 뭐 정신건강센터를 갔어요. 사회복지시설을 갔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또 반복해요. 사람들하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지고, 또 혼자 고립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희망,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혼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죽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살 실행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모든 이 시달림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생각하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고 한 가지만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죽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적인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음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를 표현하고 또 누군가가 표현한 걸 내가 듣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의 살아감이 너의 살아감이 되고 너의 살아감이 나의 살아감이 되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제일 많이 밤에 전화 받으면서 들은 얘기가, 연세가 많이 좀 드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자꾸 죽음 쪽으로 가게끔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제 생겼어요. 정신증이 생기게 되면, 우선 우리가 정신증이 보통 20대 초중반에 생기잖아요. 20대 초중반에 생기는데, 그 병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뭔가가 조짐이 시작되는 시기가 전국이라고 해요. 전국이. 프로드로 말 전국이라고 하는데, 전국이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8년까지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고학년, 늦은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조짐이 시작되는데, 그 조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리스폰스가 없는 거죠. 누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말도 없고 거기에 맞는 감정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요약해서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게 잘 안 돼요. 이런 폐쇄적인 모습들을 특징적으로 봐요. 약간 자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머리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네라고 더 서포트를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에서 혼자 웃고 있어. 혼자 무슨 환청을 듣고 막 거기에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사람 얼굴 표정은 갖고 있지만, 이 얼굴 표정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우울하죠. 침울하죠. 그래서 감정이 마치 감정이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잖아요. 감성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이 감정을 튜닝할 수 있어야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격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걸 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만 취해 있을 때는 감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고통에만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고통이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는 없어지고 나중에 고통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어떤 얘기만 하면 나 힘들어, 죽고 싶어, 힘들어, 죽고 싶어, 이 얘기만 반복해요. 왜? 고통만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상호작용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소외와 단절을 강화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밖에 나서기만 하면 너무나 무서운 눈빛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데, 그걸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코지 할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죽일지 모른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눈빛들이 공포스러운 거죠.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돼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정신증이라고 하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내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현실적인 생활을 할지 몰라, 할 수 없을지 몰라. 그래서 나도 완강하게 버티지만 이 정신적 증상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저 나락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제 정신증 증상이 활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피곤한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디 가서 머물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누군가 만나서 뭔가 상호작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는 들었지만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사람을 가장 메마르게 만드는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형태가 없는데 이 사람은 마치 특별한 실린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실린더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상이 잡혀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꾸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간섭하는 것 같고 개입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음과 없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정신증이 이제 발병했을 때 뇌 사진을 찍어보면, fMRI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들의 시각부위나 청각부위 센서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이 사람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놓고 보면 무언가 들리고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은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면서 계속해서 약이 나를 사실은 병이 없었는데 약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됐다. 약이 나를 뻣뻣하게 만들었다. 약이 나를 계속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약이 나를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니까 약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거나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가족들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30대다 그러면 30대 사회생활하고 있는 누군가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놓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조현병이나 정신증은 이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변화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야지만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30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췄고 다시 사회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회성부터 배워야 되고 대화 기술부터 배워야 되고 사회 기술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차근차근 갈 수 있는데, 그런 높은 기준을 갖고 왜 밖에 안 나가냐, 왜 직업 안 갔냐, 왜 공부를 계속 안 하냐, 이렇게 되면 또 스트러글이 계속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져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 정신장애인은 감정이 올라가면 반드시 증상이 올라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이 올라가면 증상이 올라와요.
증상이 올라가면서 증상도 올라가고 재발 양상도 나타나고 공격성도 심해져요. 근데 가족들이 자꾸 익스프레스드 이모션, 과도한 감정 표출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게 되면 감정이 올라가요. 항상 대할 때 차분하게 말씀하셔요. 천천히 말씀하셔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고 너는 언제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쪼아대면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긁어대면 재발해요. 감정이 올라오죠? 제가 감정이 올라오면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증상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면 반드시 증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감정을 자극하면 증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감정을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자, 자살 행동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자살 행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이유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는다, 누군가 대인관계를 상실해서 죽는다, 그 다음에 뭔가 감당하기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생겨서 죽는다. 근데 실제로 제가 수많은 자살 시도자를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저랑 상담할 때 처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면 뭐 5회기, 6회기, 10회기 상담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이분 내면에, 이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은폐된 차원의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은폐된 차원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임계점까지, 머리끝까지 차 있을 때, 여기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뭔가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촉발 요인이 돼서 흘러 넘치게 만들어요. 일종의 문턱 효과. 어떤 문턱까지 나쁜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데 요게 자극이 되면 흘러 넘치게 만들죠. 그러면 죽음의 색깔로 흘러 넘죠. 그러면 본인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행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죽는지 잘 몰라요. 왜? 워낙 많은 것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은폐된 차원과 표면적 차원이 만나서 자살 행동을 하는데, 자살 행동할 때 뭐가 생기냐면 자살 실행 능력이 생겨요. 자살 실행 능력. 자살 실행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살면서 정말 많이 죽음을 생각했어요. 어떤 역경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됐을 때, 그럴 때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죽지 못해요. 웬만해서 죽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못 죽어요. 웬만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직은 내게 삶의 보호 요인이 작동해요. 가족이 아직 눈에 밟혀요.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아직 소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가치나 신념이 아직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살 실행 능력이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요. 오직 이 삶의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의미 있었던 삶의 보호 요인들이 다 차단돼요. 가족 눈에 안 들어와. 뭐 의미 있었던 일 눈에 안 들어와.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는 것만 눈에 들어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기성.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기성이 발휘돼요. 뭐냐? 이 삶의 고통에서 나를 놔두는 것보다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는 게 나한테 주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지고 이 자살 실행 능력이
생기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자살 행동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마지막 하나의 헤드라인을 뽑아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정투쟁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인정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도 부모의 인정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고, 커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당신 너무 일 잘해,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만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혼잣말을 해. 막 커피 타면서 혼잣말하고 복사기 돌리면서 혼잣말 해. 엄마들도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막 혼잣말 하잖아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죽도록 집안일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이음식도 석 많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혼잣말 해요. 외로우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받게 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인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었을까? 나는 사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삶의 궤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겠지. 또 저 얘기, 맨날 하는 얘기. 근데 덜컥 죽고 나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때 그 얘기가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였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놓쳤구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죽음에 대한 사인을 자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대부분 그걸 놓쳐버려요. 95% 이상 놓쳐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감에 빠져서 평생 끌당을 끓이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은폐된 차원은 뭐냐면 은폐된 차원은 이런 거예요. 무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 몸도 갖고 태어나고 정신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가정 내 폭력이 있었거나 학대가 있었거나 뭔가 방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신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죽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항상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죽음, 소멸을 지향해요. 근데 객관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가정은 불행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객관적으로 주고 안 주고에 상관없이.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성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상처나 고통이 있을 때 안타깝게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요. 그 다음에 심지어 트라우마틱한 심리적 외상에 속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 때는 시간이 역전이 돼요. 과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면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시간이 흘러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가올 고통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성에 막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성은 뭐냐면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 충동 전에 타살 충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뇌에 보면 뇌회로 중에 사랑을 느끼는 뇌회로가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뇌회로가 놀랍게도 동시에 미움을 느끼는 뇌회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뇌회로와 미움을 느끼는 뇌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징글징글하게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 언젠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 기대를 가졌던 사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그 기대나 관심이 좌절되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잘 깊이 들어가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은. 미움은 뭐냐면 미움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영원히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 그럼 미움을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소멸시키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나한테 누군가가 상처를 줬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 상처를 줬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소멸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못 죽이죠. 왜 못 죽이냐면 우리가 초자라는 게 있어요. 초자. 초자는 양심, 윤리, 규칙, 규범, 종교, 신념 이런 것들 초자예요. 이게 우리를 확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죽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지. 내가 죽으면 피눈물 흘리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자살이 많은 나라는 그 사회에 잔인한 타살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살이 심각한 나라예요. 잔인한 타살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 사회적 희망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 거죠. 아까 시간성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 보면 뇌회로 중에 과거를 기억하는 뇌회로와 미래를 예측하는 뇌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과거가 부정적이고 거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끌당을 끓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겪었던 과거 그대로 미래에도 재현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살 행동을 하신 분,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끊임없이 자살 행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자살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냐면 현재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꾸 타살 충동이 있고 또 타살 충동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살 충동으로 바뀌고 계속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면서 어느새 나한테 주도권이 자살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무의식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자살 생각은 군대에서 시작됐는데요. 군대 생활이 적응이 안 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 와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타살 충동을 이제 갖게 되는데 병장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신참이었을 때는 병장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필하고 그 이제 다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병장이 되니까 군대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눈치 받고 막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통 사고가 나면 총 들고 아무나 막 죽이잖아요. 이런 어떤 충동들이 되게 타살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자살 충동. 제대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내면서 지갑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살 충동과 타살 충동이 구분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한 기관에서 만나는 정신장애인 분들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거기에 또 충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 그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서 이 병원에 한동안 입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자살로 사망한 그 장소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론에서 누가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암시 효과.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고 본인도 뭔가 자살 이 실행 능력이 장제되어 있던 자살 실행 능력이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뛰어내리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되게 큰 충동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통제 불가능한 자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또 입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투신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요. 스스로도 자기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뛰어내렸는지 본인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자살 생각에만 지배당하고 있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살 행동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전에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능을 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 없다. 타인에 비해 나는 너무 열등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너무 커졌고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한 고통은 다 누구나 느끼겠죠.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천국,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자살 시도 실패하고 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또 계속 영혼이 남아요. 그리고 한번 이게 내 심연에 이 자살 충동이 한번 깔리게 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또 그런 충동이 올라오고 또 그런 충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에서 그런 어떤 자살 행동, 그런 어떤 죽음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이렇게 끓탕을 끓이는 이 삶이 어떻게든 한번 끝나고 다시 시작됐으면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수면 밑에 있는 자살 충동이 다시 쑥 올라와서 자꾸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의 기능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런 상실감이 가장 강력한 자살 추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 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원해서 이런 병이 걸린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방법으로 자살 행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고 싶다 이거죠. 내가 자살한다. 약 먹어도 안 된다. 뭐 또라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보여주고 나는 미친놈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사이코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충격을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보상이겠죠. 자기 자신이 억눌려 놓은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 폭발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여자도 못 만나고 또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이 억울함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함과 억울함과 상실감과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했었습니다. 유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은 그 자살로 사망하신 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분의 자살 행동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존재는 소멸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생각 역시 강박성을 갖고 있어서 한번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얘기할 정도. 이 강박적인 자살,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첫 아이 낳고 발병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일상화된 자살 생각, 자신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항상 비결점은 내가 죽어야지 모든 게 끝나지. 그래서 실제로 목을 메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살 예방 기관에 가서 오히려 거기는 자살 예방을 하는 데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가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 죽음을 도와주는 기관인 줄 알고 와서 자기 죽여달라고,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것은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고 동일한 것이 끊임없이 회귀한다. 그러니까 삶이 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끓탕을 끓이고 있고 힘든 것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될 뿐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계속 나는 이 힘듦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애기 엄마인데 애기 젖병을 물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니가 와서 해주고 누가 와서 해주고 다 자기는 그냥 우두커니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어떻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자포자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을 못하니, 생활 자체를 못하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제가 생활을 아이 낳고 나서부터 마찬가지로 생활을 여전히 전이나 지금이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나 작은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엄마나 작은 언니한테, 엄마랑 작은 언니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언제까지 보호만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제 그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하고 분명히 예전에 남들과 다르지 않게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 분명히 엄마인데도 엄마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남들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살행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슬픔 이런 거에 빠지고, 그렇지만 이제 타협을 하고 우울감을 느끼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살 유가족들이 겪는 힘듦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번 그런 충격이 오게 되면 이 어떤 그 자책 도식에 빠져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미리 그걸 막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얘기를 그런 암시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죄책감이나 원망, 분노 이런 데 이제 휩싸여 버리고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을 자살로 생각하지 않고 타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딸을 시집 보내서 이제 결혼시켰는데 거기서 자살로 사망했다. 그럼 대부분의 친정 식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위 때문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장가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도 예를 들어 동생이 사망했는데 누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강압적이고 굉장히 그 아이를 괴롭혔던 엄마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자살 사망자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고요. 현실 대처의 어려움, 내면의 고통. 그 다음에 유가족들은 반드시 대부분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가족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유가족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예상치 못한 가족 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아버지가 자살로 사망하고 자녀들이 끊임없이 자살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는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표면적인 일상을 회복하지만 계속 내적으로 힘든 것들은 계속 있고 잊은 것도 아니고 안 잊은 것도 아닌 상실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갈 나이에 아들이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군인들만 보면 억장인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가을에 자살로 사망했다 그러면 가을만 되면 억장인 거죠.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끌탕을 해마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 유가족 모임을 해보면 유가족 모임을 7년, 8년 동안 나오시는데도 계속 너무나 그 생생한 아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옅어지지 않는 아픔을 계속해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은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차별감들이 있잖아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살로 사망했을 때 도대체 가족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어? 아이한테 어떻게 부모가 했길래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죽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가족 상담하면서 되게 마음 아프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어머님이 따님을 잃고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자식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자식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자식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애도한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누군가한테 끄집어내야지만 애도가 돼요. 그래야지 정신면역력이 살아나서 다시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슬픔을, 이 상실에 대한 슬픔을 내가 억압하고 꾹꾹 누르고 있으면 정신면역력이 다 손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합비해라고 해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은 대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다들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죄책감, 죄책도식에 빠져있고 이분들은 저는 이제 자살 유가족 상담하면서 내가 무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한테 죽은 아이의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죽은 아이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가 왜,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쥐어짜서 하여튼 열심히 궁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유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도 저 인간이
애써서 고민해서 공부해서 우리한테 뭔가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유가족들은 고인이 왜 선택을 했는지, 고인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상실감을 극복하는 그런 길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정신과 진단분류편향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온 DSM이라고 있어요. DSM-5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상실로 인한 슬픔을 2개월 이상 느끼게 되면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제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우울증 쪽으로 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분명히 있다. 당연히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슬퍼할 수 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런데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슬퍼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계속 우울감에 빠져있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희망이 없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학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잃은 거지만 나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상실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실을 계속 나의 문제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다라고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면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상실하게 되면 우울증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게 되고 자꾸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버겁게 느껴져요. 이러면 우울증 쪽으로 가요. 그런데 때로 공허하고 상실감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즐거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과 집착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슬퍼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자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돌보면서 슬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울증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나도 죽으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은 살아남은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의 평소 살아있을 때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리멤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이란 말, 리멤버라는 뜻을 잘 보면 다시, 멤버, 우리의 구성원이 된다. 기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와 함께 어떤 추억을 공유했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슬픔이나 힘든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애도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하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과의 만남,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만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상실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갖는 것. 아마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요청하신 이유는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서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증의 경우는 특히나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의 경우는 대략 한 15%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시고,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또 우리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요청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유가족들을 뵙게 되면 이런 마음들, 그 상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선입견을 버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사망자와 고인이 되신 분하고 이제 유가족 사이에 고유한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던 대로, 관계가 나빴으면 나빴던 대로 다 아픔이 있거든요. 고유한 아픔이. 그래서 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덜 아프고 관계가 나빴다고 해서 더 아프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또 생전에 어떤 어려움들을 나누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유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 모임에 가면 전문가가 상담하는 것보다 같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모임 안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